정신건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측면들, 뭐 워낙 많습니다. 그 정신병리를 이제 진단하고 그것의 결과로서 어떤 것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류하는 그런 체계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정신적인 어려움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는 여기에서 크게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혹은 본인이 경험하신 어려움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정서 경험,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 이런 것들로 특징 지어지는 인간의 정서 상태를 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해서 이 우울증이라는 명칭을 진단명을 사용하면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별로 심각하게 의미를 두지 않고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울증이라고 진단명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울 성향 혹은 우울한 행동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우울이라는 것이 왜 생기고 그것의 이제 효과가 아니라 영향은 어떤 것이냐. 자, 우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울을 이해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나가야 될 분노가 적절하게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내부로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이것이 우울이다, 우울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 어떤 외부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어떤 적대시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워낙 안 되거나 혹은 외부의 그 존재가 자신의 어떤 행동을 지나치게 정당화시키고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은 뭐냐면, 외부가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방식으로 하면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해지고 오래되다 보면 이게 이제 우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뭐 여러 특성인데, 그 중에 중요한 건 하나가 내가 가능성이 없고 내가 참 못났고 나는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I'm okay, I'm not okay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었는데, I'm not okay 라고, 나는 옳지 않다, 나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울의 한 측면,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이 이제 심해지면 나타나는 아주 결정적인 행동이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살의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극단적인 자기 포기가 자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대인관계를 회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혹은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에 대해서 어떤 적극성이나 의욕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밝은 느낌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의 에너지가 계속 떨어져 있어갖고 가급적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집에 혼자 있거나 되도록 바깥에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의 능력이라는 것도 수준이 자꾸 떨어지게 되죠.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기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게 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울을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안 될 때 사실 우리는 침체될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잘못을 돌리면서 뭔가 행동이나 정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운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우울에서 어떤 방식으로 회복될 수 있느냐. 우리 감기처럼 감기약을 먹어서 우울이 회복되느냐. 사실 우울증에 관련된 약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약을 쓸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일반 시중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정서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이 물론 도움이 됩니다만, 저희 일반 심리학 입장에서 본다면 약품은 일단 증상 완화를 시켜줄 수 있지만 우울을 회복하게, 그러니까 우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우울의 치료는 좋은 친구 관계를 갖는 겁니다. 좋은 대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지금 스트레스 상황과 어려움들을 이해받고 지지받고, 혹은 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좋은 우울의 치료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한테 그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고, 형제들이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네, 그 정도로 보고, 이제 두 번째 완벽 성향. 완벽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높은 기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참 부족하다, 못하다,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죠. 항상 죄뿐입니다. 내가 죄인의 교수다. 내가 본래만도 못하다. 이런 고백을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 혹은 온전함이라는 기준을 우리를 계속 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완벽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이해가 아닌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완벽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느냐라고 볼 때에, 내가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한 불안, 그것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피해가 돌아올 것, 혹은 내가 어떤 안 좋은 대우를 받을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완벽 성향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영화나 혹은 여러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파라노이드 모습 중에 하나, 완벽주의의 이해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파라노이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문을 만지고 나면 꼭 손을 뭐 여러 번 씻어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죠. 내가 집을 나오면서 내가 집을 열쇠를 제대로 잠궜나 여러 번 확인해 봐야 되고, 가스레인지 잠궜나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되고, 뭐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실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균에 대해서 물론 걱정해야 되죠. 집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보통 보기에 너무 지나치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패러노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일종의 완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돼야 돼. 우리가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고, 혹은 우리가 봉사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기준을 나름대로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완벽 성향으로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완벽 성향을 해결하거나 혹은 다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만든 용어 중에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완벽한 인간이다. 말이 될까요? 완벽하지 않은 것이 완벽한 인간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위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온전함을 닮아가는,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함을, 완벽함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일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온전함과 완벽함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도 아니죠. 뭐 예를 들어 1000개, 10,000개 중에서 한두 개, 한 10개까지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안 바뀌는 것이 훨씬 많은 그 연약함과 죄인됨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어서 그 일평생 갈 그 모습, 그 연약함까지도 다 구속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개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온 내 주변에 누군가가 갖고 있는 불완전함 혹은 뭐 연약함 혹은 죄인됨, 혹은 여기서 보면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허용하기 혹은 용납해주기, 그럴 수 있는 존재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무책임한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와 사람을 대한 태도일 것이고 완벽 성향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그 율법의 기준이나 종교적인 위치 입장에서 본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과 세리, 창녀 혹은 그 시대의 하류층들과 어울리면서 삶을 사셨고, 그 모습들이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닌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내 자신과 남을 용납해 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유연성을 갖는 것, 이런 것이 건강한 심리의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죄를 잘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놔두라는 말이냐? 사실 여기 기준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대하다 보면 부모로서 혹은 어른으로서 마땅히 너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건강하거나 좋거나 성숙하거나 혹은 올바른 삶이야 가르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일종의 훈계해서 이렇게 일종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어떤 기준을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어느 만큼 요구하고 어느 만큼은 허용해 줄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경험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징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면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간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 논란 중에 하나 자유의지라는 거이지 않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한테 자유의지를 주셔갖고 죄를 짓게끔 만드셨는가? 저는 한편으로 이 지금 부분에 대한 대답으로서 자유의지를 일종의 허용하는 것, 즉 우리가 자녀나 혹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이것이 옳거나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그것은 너의 결국 결과를 네가 책임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한테 이제 맡겨두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믿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완벽 성향에 대한 대응책일 거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희생자, 그리고 슬래시하고 제가 독재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대인관계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너무 잘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희생자, 독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폭력 가정 예를 들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 독재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독재자를 숭배하고 따르는 그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그렇게 독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지나치게 그래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것을 일종의 따르거나 불편해하면서도 싫어하면서도 그것에 맞춰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 쪽에서 우리 인간들의 서로 대인관계,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입장 중에 하나가 특히 가정 내에서 이 희생자, 독재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들이 있는데요. 그 세티어라고 하는 가족 상담 학자가 개념화시킨 것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그들의 어떤 전형적인 대인관계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에 일종에 맞춰가는 이 희생자 혹은 이제 회유형 다른 사람한테 일종의 좋은 태도로 대하는 그런 회유형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방관자가 생기게 되고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희생자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 나는 그것에 맞춰주려고 하겠어. 많은 경우 이제 전통적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역할도 좀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버님들은 이제 일종의 독재자 역할을 하시죠. 이것이 가장 옳은 거니까 날 따라와 라고 하면서 어떤 가치를 혹은 행동을 주도해 나가고 혹은 요구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일종의 처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독재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희생자는 이 어쨌든 가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떤 따뜻함이나 사랑, 지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독재자는 어떤 일을 이끌어 나가고 뭐 어떤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어떤 의사결정을 정확하거나 빠르게 해서 어떤 일이 처리되도록 하는 그런 또 장점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또 문제점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내면적으로 이 희생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억울함이라든지 나중에 나는 참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그 공허감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을 하고 독재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독재자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좀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성향들,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진솔되게 나누는 것들을 하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에서 네 번째 방어기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좀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할 때 나를 지키는 방법으로 쓰는 심리적 기제를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기제 자체는 사실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도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너무 자주 쓰이거나 혹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것을 계속 쓰고 있다면 방어기제는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방어기제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책임을 잘 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이제 방어기제로 나타납니다. 방어기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일반적인 방어기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억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눌러버리는 것. 이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내 속에서 어떤 흔히 우리가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들이겠죠. 그것을 억압하는 것, 혹은 부인하는 것. 난 이런 거 없어. 라고 하는 것. 혹은 합리화시키는 것. 이렇게 합리화 예로 주로 드는 것이 이제 이소부화에서 여우가 이렇게 더운 여름날 포도를 이렇게 따먹으려고 하다가 키도 작고 그래서 포도를 막 따먹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에이, 저 포도는 먹어봤자 맛도 없고 실 거기 때문에 내가 안 먹고 그냥 가겠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걸 이제 합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면서 뭔가 내가 목적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좌절되었을 때 이게 참 안 됐구나 참 실망스럽고 좀 화가 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건 해봤자 별로 안 좋았을 거기 때문에 안 하기를 참 잘했어 라는 방식으로 좀 나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합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승화라고 해서 우리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감정들, 부정적인 것들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그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권투라든지 혹은 레슬링은 꼭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방을 파괴하는 방식의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분노나 적개심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고 그것을 이제 이쪽 심리 쪽에서는 이제 승화, 어떤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런 의미죠. 예술 활동도 일종의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